네, 어서 오세요. 뭐 정치적인 의견이라든가 이제 뭐 유쾌하다, 불쾌하다, 뭐 상대에 대한 감성을 그 통계로 내보면 그 334 법칙이 자주 적용이 되죠. 30%는 좋아한다, 30%는 싫어한다, 40%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뭐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40% 의견을 이제 다시 취합하려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할 때 1등, 2등만 딱 뽑아가지고 다시 2차 투표하잖아요. 아마 가장 합리적인 선거 방식인데 이게 334의 법칙이 어디서나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안 통해.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방역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뛰어나? 이제 뭐 방역 뭐 해본 적이 있어? 근데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명 중에 9명이 잘하고 있다 그러고 민주당은 10명 중 3명만 잘한다 그러고. 아니 정치랑 코로나 방역이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진영이 갈리냐고요.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 관계가 있다니까. 2022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방역 잘했냐고 조사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말이에요. 잘한다가 24%고 민주당은 84%였다고. 질문을 한 조사 기관이나 응답을 한 국민이나 이게 세계 어디 가도 쪽팔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안 그래요? 아니 정치랑 뭔 상관이 있다고 이런 데까지도 의견이 갈려. 알지도 못하면서. 나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은 매국노다. 이렇게 답한 비율이 65% 된다고. 응? 나는 정치적으로 착하고 바른데 나와 반대되는 사람은 너는 못됐고 네 이익이나 찾는 매국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이런 자세가 있냐고요 이게. 응? 한국 국민 100명 성인 100명 중에 64명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진영 논리냐고. 이게 노인들 하는 말로 육갑 떤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국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열 사람 중에 세 사람밖에 없다는 소리밖에 더 돼요 이게. 정치적인 의견 표명하는 데 있어 갖고 한국인들 3명 중에 2명이 자기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사람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안 바꿀 거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나하고 우리 편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들은 대책 없는 꼴통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런 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창피하단 말입니다. 응? 한국인들의 진영 논리가 이 편향성이 세계적으로도 놀랍고 정말 감추고 싶을 만큼 창피하다고요 이게. 어느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까? 질문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독특하다고 이 진영 논리가. 이 진영 논리도 실은 이게 한국 전쟁 이후부터 벌어진 거라고. 이게 아무리 봐도. 소셜 미디어의 댓글을 좀 보아도 말이에요.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를 해도 공감을 안 해요. 응? 이를테면 586 사람들 말이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조선일보 인용했다고 싫어하잖아. 한겨레 인용 안 하면 믿어요. 또 거꾸로 태극기 부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그래. 한겨레는 개판이고 조선일보만 읽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한국 전쟁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왔단 말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도 자기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갖고 허위 사실로 보려 그래. 자료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고. 한국 사람 중에 한 6명이나 7명 정도 인식론적 질병에 걸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포죄 이거 역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김일성이 남침을 유도했다는 미 국무부 장관의 그 딘 에치슨 극동 방위 선언 있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설 전문이나 읽어봤나 모르겠어요. 주요 내용마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 그리고는 에치슨이 미군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거야. 그림만 딱 보고 말아요. 그리고는 지 좋을 대로 믿어버린다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도덕적인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지적으로도 얼마나 저질인가를 알 수 있다고요.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게.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승만 정부의 김효성 내무부 장관이 증언하기를 존 포스터 덜레스가 이승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북한이 남침했다는 취지의 역선전과 함께 대북 침략을 시작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게. 이거 엄청난 말이잖아요. 응? 미국이 북침을 꼬드겠다 그거 아니에요, 이승만한테. 이 엄청난 자료를 말이야 교차 확인도 없이 그냥 마구마구 갖다 써버린다고. 내가 이 출처 찾으려고요 들어가서 하루 종일 들어가서 찾아봤어. 해당 진술이 적힌 문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내 능력 부족이지 뭐. 응? 못 찾은 거예요. 없다는 아니고요. 제가 못 찾았다고. 하루 종일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저 자료 명기대에 있잖아 저렇게. 명기대에 있는 것도 찾기가 힘들다고 저게. 아키브에 들어가서. 하물며 그런 진술이 있다고 해도 이건 카더라잖아요. 카더라는 믿으면 안 되거든요. 어? 문서로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카더라 진술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꾸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내용을 마구마구 퍼나르고 있단 말이야. 뭐 아무튼 1990년대부터 그 소련의 비밀 문서가 해제가 돼가지고 한국 전쟁의 면모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죠, 그죠? 옐친 그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 파일을 많이 갖다 줬죠. 복사 파일을. 한국 전쟁에 관한 그 소련 문서들. 그 이후부터 이제 1980년대 이전까지 배워왔던 한국 전쟁에 관한 아주 색다른 연구가 많이 나왔어요. 좀 더 진실에 가까이 가 있는 건 사실이다고요. 이게 다행입니다만은 아직도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서 한국 전쟁에 대한 그 판단 자기만 옳다고 자꾸 생각한다고. 진영 논리는 말이에요. 언제나 논리를 비약시킵니다. 자기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요. 지적인 발전을 이룰 수도 없는 겁니다. 진영 논리를 따지고 논리를 비약하기 전에 자기 인증론적 시각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우리는 1990년대부터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가 서로 같아지는 것을 잘 봤죠. 예. 다보스 포럼이 잘 보여주듯이 이 자본주의 세계를 중국처럼 일당 독재 공산사회처럼 끌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내부에 공산주의적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이 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반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는 명쾌하게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구분이 매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분단했다는데 그 한국이라고 하는 게 국가를 말하는 거야. 민족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분해 보는 편이 훨씬 더 현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봤냐 하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국가적으로 바라봤다고. 이 시각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응? 국가주의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을 서로 다른 국가로 보고 남북의 충돌을 사변으로 이해한다고요. 응? 북한은 뭐 지금까지 뭐 같은 민족이라는 시각을 가지고서는 남한을 대해왔던 것 같은데 말로는 근데 올해 초에 김정은이가 이제 남한을 국가로 보겠다 그랬잖아. 이제 민족적인 시각을 안 보겠다 그랬다고. 왜 그렇게 갑자기 대가리가 돌아가지고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민족주의 시각으로 이 충돌을 보면 다른 판단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국가주의적인 시각과 민족주의 시각은 약간의 그 삼투압은 있어요. 하지만 구분은 아주 명료합니다.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당연히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한국 전쟁을 바라봅니다. 보통 1953년 이후에 남한 교과서가 국가주의적인 시각만 강조했죠. 이른바 우리 노인들이 그렇게 배워왔다고. 북한은 어떻게 교육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비슷했겠지 뭐.
실상 그 식민주의자라든가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이런 그 반민족주의적이고 이 친국가적인 그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사를 국가주의적으로 본다고요. 응? 1990년대 중반부터 이 국가주의적인 시각이 이제 한국 전쟁이 있으니 깨졌어요. 참 다행인 거죠, 그죠? 국가주의적인 시각과 민족주의적 시각,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제 부역자를 공무원으로 썼던 이승만,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국가주의자죠. 미군정은 이승만을 보러 뭐라 그랬냐면 파시스트보다 더 국가주의자라 그랬다고. 자기가 왕인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고, 브루스 커밍스도 이승만은 일제 제국주의 하수인들을, 부역자들을 데리고 나라를 운영했던 독재자라고 불렀다고. 맞는 소리죠. 뭐 독재든 뭐든 간에 아무튼 이승만은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뭐라 그랬잖아요. 여운형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국가주의적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민족주의자라면 절대 그렇게 행동 안 했겠죠. 이런 논리라면 김일성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김일성은 말이에요, 민족 상전의 비극을 통해 갖고 통일을 이루려고 그랬어. 최소한 민족주의자는 아니라고 말해요. 민족 해방전쟁이라고 떠들었지. 그랬잖아요. 근데 왜 민족만 살상하고 통일은 성공하지 못해서 우리 민족만 죽이지 않았느냐, 죄스럽다, 이렇게 반성한 적 있어? 김일성? 난 그런 반성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족주의자는 아니다고 말해요. 역사 서술에 국가주의자들이 끼어들어갔고 편향된 그 시각을 강요한 게 한국 전쟁이었어요. 하지만은 1945년 이후 해방된 나라들,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 실론, 버마, 한국, 이런 아시아 탈식민 국가들의 내라는 말이에요, 거의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한국 사람들만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강요받았다고, 이념 대결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리 자주인 라디오는 반국가 친민족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의적인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 전쟁 종군 기자 뭐 레지널드 톰슨이든가 브루스 커밍스, 뭐 찰스 암스트롱, 존 메릴, 아주 위대한 역사가들이 이제 한국 전쟁을 다룰 때 항상 한국 민족한테 애정을 가지고 다룬다고요. 국가주의적인 시각을 안 집어넣어요. 민족을 먼저 앞세운다고요. 그래도 이런 책들이 그러다 번역되고 읽히고 있는 걸 보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인들도 이제 새로 번역된 책들 좀 읽어봐야 돼요. 뭐 김동춘인가 어느 뭐 대학 교수도 시각을 아주 민족적인 시각을 갖고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우리야 뭐 서양사 중심이니까 서양 책을 자꾸 보여주는 건데, 이 국가주의자들의 모임인 미국인 한민족을 자주 배신했어요. 1905년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이 정권이 일본하고 밀약을 맺어갖고 조선을 일본한테 넘겨줬죠. 이 배신했잖아요. 1945년 해리 트루먼은 한반도를 반으로 갈라버렸습니다. 일본을 갈라야지 한반도를 가라. 국가주의였던 소련도 그러자니까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한반도에서 안달난 쪽은 소련이 아니라 미국이었죠. 이 미국은 일본을 방어하려고 정작 분할해야 될 점령지 일본은 가만 냅두고 한반도를 분할시켜버렸다고. 소련 묶어주겠다고. 소련은 반면 극동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모든 소련의 자료가 다 드러내주잖아요. 별 관심이 없었다고. 차라리 관심이 없는 게 낫죠. 그래야지 자주 국방을 할 수 있었는데, 분할 이후에 1947년 1월달 미국이 명료하게 아시아 마샬 플랜을 제시를 하는데요.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한 교두보로 일본을 점을 찍는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일본 경제와 연결시킨다라고 했습니다. 마샬 플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을 일본의 하청 경제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한국은 통치 지역이지 한국 민족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민족을 이렇게 3차례 배신을 한 미국이 마지막으로 4차례 배신한 게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민족 중심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난 60년 이상을 갖다가 국가주의적인 시각으로만 이런 역사를 바라봤잖아요. 이제 민족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자고요. 남한 민중은요, 그 당시에 이승만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사회주의적이었다고. 1945년서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쓰려고 그랬다기보다 실은 미군정은 김규식을 좋아했지 이승만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너무 왕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지 중장에는 굉장히 충돌을 했다고. 근데 김규식은 완전히 무능력자잖아요. 쓰기에 너무 좋잖아, 김규식은. 근데 이승만은 좀 뭐라 그럴까, 성격 꽤나 있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이제 성격도 부리고 하니까, 또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당시 서울 시민이 되게 좋아했다고요. 6,671명을 상대로 초대 대통령 예상 지지도를 조사했더니 이승만 박사가 거의 30% 정도 받았다고. 근데 실제 정치는 달랐어요. 당대 그 민족주의 신문 그 동아일보 정치 성향 조사를 보면 사회주의가 70%, 자본주의가 14%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 남한 사람들이. 그래서 남하고 북하고 통일 의회를 구상했다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의회는 최소한 남측에서만 그 사회주의자들이 65% 정도, 그 정도 받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군정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한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미군정을 그렇게 강력하게 돌려버린 거예요. 마샬 플랜에 따라갖고 한국을 일본 하청국가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미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이 남한 사람들, 자본주의에 맞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군은 신탁 통치를 군사 작전처럼 했습니다. 신탁 통치 내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오퍼레이션 블랙리스트 40예요. 블랙리스트 40이라고. 이 전쟁이야. 전쟁이라니까요. 신탁 통치한 게 아니야. 남한에 와서 전쟁을 벌인 거라고. 1945년 미군이 군사 점령 이후에 남측에서만 지속적으로 내전이 벌어집니다. 왜 내전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회주의적인 문화를 가진 남측 국민들을 어떻게든 간에 문화적으로 설득을 하지 못하고 무조건 폭력을 통해서 이끌었으니까 그렇죠. 뭐 어느 신문 봤더니 미군이 점령군이었냐 해방군이었냐 이런 소리 하냐. 뭔 의미 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보면 해방시켜놓고 재점령한 거잖아요. 뭔 소리를 하고 그래. 왜 말장난을 자꾸 하지 그렇게. 이 해방시켜놓고 점령하러 들어온 사령관 존 하지. 한국인 무지 싫어했잖아요. 응? 일본 문하고 구분도 못했어요. 그리고 부하들한테 조선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바로 이 하지라는 놈이 일제 부역자들을 한국 정치 행정의 중추 세력으로 만든 놈입니다. 이놈이. 이승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놈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승만한테 또 넘긴 겁니다. 그거를. 이승만 그냥 이어받은 것뿐이야. 그 미군정의 흐름을. 1945년 12월까지 말이야. 2,500개 이상에 되는 마을, 군 단위의 정부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이미 한국에서는. 신규 노동조합도 1,000개가 드러났어요. 이 미군정은 이거 모두 불법 파괴해버렸죠. 한국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말살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미군정은 일제 부역자들을 소환해가지고 지방의 좌익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적인 조직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5년 12월 18일 날 경찰대를 창설했는데 80% 이상이 전직 일본 경찰하고 부역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미군정은 이처럼 남한에서 막 퍼져가고 있던 민족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분위기를 반공으로 바꿔야 했다고. 한국 대형교회는 이 미군정의 프레임을 그대로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전쟁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미군정이 실시했던 정책이었다 그 말이에요. 주체를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군정에 대항해서 1946년 3월 1일 3.1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50만 명이나 뛰쳐나옵니다. 한국인들이. 미군정에 반대해가지고. 신탁 통치 반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폭력으로만 정치를 하니까 못 견디니까 그렇지. 쌀 뺏어가고. 10월 1일 날 대구에서 농민이 봉기했잖아. 그러자마자 전국적으로 봉기가 퍼져버렸죠. 역시 대구가 원래 뭐라 그래. 대구가 원래 좀 폭동을 잘해요. 잘해왔잖아. 미군이 계엄령 선포해갖고 1,000명을 쏴 죽였어. 어? 일제한테 총 맞아 죽은 게 언젠데 미군한테 다시 총을 맞았다고. 1947년 중반까지 이른바 빨갱이라고 분류된 교수 아무나 빨갱이였어요. 약간 민족주의적인 시각이 갖고 있다. 그래도 빨갱이였어. 교수, 국회의원 2만 2천 명을 잡아놨다고. 일제시대 35년 동안 체포된 독립운동가보다 2배야. 이 미군정은 말이에요. 1948년 4월부터 1949년 5월까지 제주도 양면 학살을 해버렸지. 우리가 4.3 폭동이라 그러죠. 4.3 또 예전 봐 입에 딱 달고 있는 거 봐. 국가주의자들이 시킨 역사를 공부하면 말도 제주 4.3 학살이 아니라 제주 4.3 폭동으로 입에 딱 박혀 있다고 이렇게. 이거 말이에요. 미군 장교들이 당시에 다 교육시켰다고. 우크라이나 군대 교육시켜가지고 전쟁에 내보낸 듯이 남한 경찰대들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토벌 노하우를 가르쳐줬어요. 나중에 미국 정부에서 뭐 1949년 10월달 중국 공산화 때문에 한반도도 그렇게 공산화될까봐 두려워서 좀 심하게 탄압했다가 변명했는데 뭔 개소리야. 1945년부터 탄압했는데 무슨 1949년에 뭐 중국 공산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한 사람들 괴롭힌 거 다 지네들 플랜에 따라가고 괴롭힌 거지. 시간도 몰라. 시간도 맞지 않는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미군정은요 KLO라고 북한 첩보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을 암살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렇게 북한을 올라가서 사람들 암살하고 북한을 막 뒤집어 엎고 파괴하고 습격하고 그랬다고요. 미군이 철수하는 그 1949년 봄에 38도선 이북에 일련의 군사 공격까지도 감행을 했어요. 철수하고 가면서까지도 그렇게 충돌을 일으켰다고요. 남하고 북은요 미군정 때문에요 완전히 이제 서로 이념적으로도 적대하게 됐다고요. 존 메릴 박사가 1948년을 남한 사회와 이 북한 사회의 그 갈라지는 그 첫 기점이라고 했는데요. 남한 사회의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분위기, 민족주의적인 분위기가 싹 사라진다고 천천히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9년 6월 미군 철수를 기점으로 남하고 북은 영토, 민족, 국가 이념이 분명하게 갈라지고 있었다라고. 이미 뭐 저기 이승만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었잖아요. 다 때려잡겠다는 거잖아요.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배격한다고 그랬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는 민족주의였죠. 이 반공하고 냉전을 모토로 삼았던 그 미국 의회도 똑같은 짓을 벌였어요. 1950년 2월 극동경제지원법을 통과시키면서 남한 공산당 계열 사람이나 북한 정부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연합정부에 합류할 경우 한국에 의한 지원을 끊겠다 그랬습니다.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해준 거 없어요. 미국 지원해준 적 없습니다. 합류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다 사회주의자 때려잡고 민족주의 때려잡고 정부를 구성했어도 지원이 없었다고요. 군사지원 얼마 했는지 알아요? 군사지원? $1,000 해줬어요. 토탈. 예? 한국전쟁 발발하기 전까지 토탈 들어온 군사비가 $1,000였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은 남측이든 북측이든 서로를 코너에 몰아넣고 갈라치기를 했다고요. 순서적으로 보면 미국이야말로 한국 전쟁을 유발한 첫 번째 주체였다고 말해요. 몽테스키가 그랬죠.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전쟁을 유발한 사람이 전쟁의 주모자라 그랬잖아요. 북한에서는 뭐 주로 기독교인들 탄압했죠.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출해가지고 이승만 측에서 활동했다고. 서북 청년단 같은 이제 구구 반공 역사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죠. 또 한국 대형 교회가 이제 우익적인 정치 성향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치에 잘 달라붙고 반공 떠들고 다니는 게 바로 이때부터죠. 그렇죠? 북쪽에서 뭐 땅 뺏기고 토지 몰수해가지고 종교 제한 받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생 사업이 뭐냐면 선교 사업이 아니라 북한 욕하는 일로 인생을 다 바쳐버렸다고. 이 기독교, 이 북한에서. 원래 북쪽이 한국의 기독교의 산실이잖아요. 뭐 이해는 가요. 뭐 그렇게 탄압을 했으니까. 그것도 남한사에 와가지고 그렇게 막 하고 이 그 수십 년이 지났으면 좀 잊을만도 한데 잊지도 않아. 이 만사를 비밀리에 움직였던 게 미 국무부 장관 딘 애치슨이었어요. 어? 근데 만사를 비밀리에 처리하던 사람이 갑자기 1950년 1월 12일 날 전 세계 뉴스가 나가도록 국립 프레스 센터에서 명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과 필리핀을 태평양 방위선에 넣겠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니네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이외 다른 태평양 지역의 군사안보에 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한 보장을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보장이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한국하고 대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외의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차라리 남한하고 대만 우리 보호 안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고요. 내용 문맥을 좀 보라고 노란색으로 사례를 추가했어요. 저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누가 공격할지 말하기는 어렵다. 공격이 벌어진다면 공격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저항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뭐 유엔군을 끌고 들어오든 말든 할 거다. 외부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그 유엔이 과연 기댈 수 있는지 없는지 아직 입증되지는 않았다. 아무튼 뭐 이랬든 저랬든 제 생각이지만 태평양하고 극동 문제를 갖고 자꾸 군사 행동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중요한 건 다른 시급한 문제가 있어. 이 문제들은 군사적인 수단으로 통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의 개입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그래도 군사적 개입은 안 할 것이다 그랬죠. 군사적으로 해결 볼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전복하고 침투한다는 것인지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아시아의 많은 문제가 군사적으로 해결 볼 것이 아니라서 미국으로서는 일본하고 필리핀만 빼면 어느 지역도 군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자, 지금 형이 뒤를 받쳐주는 철수하고 또 다른 형이 뒤를 받쳐주는 영식이가 서로 싸울 준비를 하는데 영식이 형이 밥 먹겠다고 집에 들어가 버렸어. 철수가 선방을 치겠어? 안 치겠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인하고 한국인 대다수가 애치슨의 연설이 전쟁을 촉발시켰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철수 뒤를 봐준다고 하는 그 형이 비리비리한 형이었다는 거예요. 선방 치지도 못하는 거야, 실은. 연설을 했다고 해도. 애치슨의 연설은요, 미국 내부 민주당, 공화당 정치 싸움의 꼬투리였을 뿐이에요. 연설 끝나고 3일이 지나도 뉴욕타임즈는 미국 방위선에 한국 계속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김일성은 이 사실 알지도 못했다는 소리도 있고, 알았어도, 뭐 신경 안 썼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카더라 통신이잖아.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애치슨이 방위선 바깥으로
한국을 넣었다 그래갖고 스탈린과 김일성이 좋아했다고 배웠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한 나라의 수장인데 유치원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기에? 다 알고 있었어요. 말은 저렇게 해도 개입하겠지라고 알고 있었다니까. 스탈린이 유치원생입니까? 미군이 1949년 6월 달에 일본으로 이제 철군해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오히려 이승만이 하도 북침북침했기 때문에 오히려 스탈린은 혹시 이 남한 이승만 정부가 북침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했다고. 그랬을 경우에 미국이 개입할까? 안 할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르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스탈린은 전쟁 발발 2달 전까지만 해도 전쟁에 반대했다고요. 하지만 김일성이가 이제 속전속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비행기도 갖다 주고 좀 그러라고 그래갖고. 전쟁 발발 하루 전까지도 이거 미국이 들어올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걱정을 했다고 스탈린. 그래서 북한을 굉장히 아주 제한적으로 도와줬고 몰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전쟁이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이 서로 적대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었고요. 휴전선에서 저기 38선에서. 그리고 전쟁의 이익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게 핵심이지. 에치슨 사건 하나만 갖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뭐 에치슨이 유발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논쟁은 다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을 흐리고 있다고. 남한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했던 미군정은 북한을 도발했잖아요. 38선에서 계속 도발했잖아요. 응? 그리고 북에서 내려와서 때리는 거고 유도하고 방치했다고. 또 에치슨이 또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저게 분명히 촉발하는 행동은 맞아요. 근데 스탈린과 김일성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뿐이지 촉발시키고 있잖아요. 미 의회도 남한 군사운동 중단해버렸고 조건부 경제도움 약속해놓고 돈 하나도 안 줬지. 이런 사건들을 보세요. 남한을 군사적으로 약화시켜놓고 계속 도발만 했잖아. 도발하도록 유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전쟁을 구조적으로 남침을 방조했거나 유도했다면 저는 당연히 유도했다고 보죠. 김일성은 전쟁이 있을 경우에 도와달라고 스탈린한테 끝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소련이 당시 보관해 놓은 김일성의 설득 전신만 해도 무려 48개나 있어요. 또 하나 시작할 게 있습니다. 김일성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 전쟁 승인을 받았다고 교과서에 써놨어. 미친 소리죠 이게. 이게 4대주에 절어있는 역사책이 그렇게 쓰여있다고. 무슨 승인을 받아요. 도와달라 부탁만 했다니까. 알았어 도와줄게. 이 수준으로 얘기한 거라고. 스탈린이든 모택동이든. 북한은 주권 국가였단 말이에요. 김일성은 부탁만 했습니다. 무슨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1950년 1월 19일에는 김일성하고 측근들이 술에 떡이 돼가지고 소련이 도와주지 않으면 중국한테 가서 붙겠다고 땡깡을 부렸다고. 그렇게 술 먹고 스탈린한테 땡깡을 부릴 정도로 꼬장을 부릴 정도로 그랬다고. 남측하고 북측 누가 먼저 때렸느냐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충돌은 항상 38선에서 있어 왔다고. 하지만 이 충돌을 전면적으로 바꿔버린 게 바로 김일성이었죠. 김일성은 남한에 비하여 군인 숫자가 2배, 소총도 2배가 많았고 기관총 7배 많았고 준기관총은 13배나 많았고 탱크는 6.5배나 많았고 비행기도 6배나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루 15km나 20km 진군할 수 있으니까 한 달이면 남한을 장악하겠다고 스탈린한테 설득을 하고 있었다고. 그 전면전을 벌인 거는 김일성이다 그 말이에요. 38선에서 북침도 많았고 남침도 많았어요. 서로 그걸 전쟁이라고 봐요. 전투도 아니고 도발한 거지. 그런 도발이 1945년부터 1950년까지 계속 있어 왔는데 남침 북침 따진다는 건 이거는 전쟁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쓸데없는 논쟁이라고요. (1966년 8월 9일) 날 그 스탈린 격하 운동 중이던 그 소련 정치국이 한국 전쟁에 관한 전체적인 마지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1950년 6월 8일 날 김일성한테 아유 그래 그렇게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라. 근데 일단 마지막으로 그래도 평화통일만 제안해봐라 그랬습니다. 일단 군대를 전선에 배치하되 미군한테 평화통일을 제안해봐라. 그때 거부하면 뭐 그때 내려가든가 뭐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뭐 전쟁을 되게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평화통일을 제안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정치범 교환하고 선거 실시하고 서울에서 만나서 조국을 통일할 의회를 구성하자 그랬다고? 6월 8일 날. 네. 이 김일성의 이 제안은 스탈린의 눈치를 본 결정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했어요. 물론 뭐 남측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기대는 안 했지만 제안은 아주 진지한 제안이었다고. 근데 이거를 미국이 거부해버렸죠. 이 제안이 선전 책략이라 그러면서 거부했다고. 뭐가 책략이야?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전제 선동이야 이러고 버려버렸다. 실상 미국이 볼 때 이 평화통일 하면 안 되잖아요. 남한 사회 70%가 사회주의에 경도하고 있던 그러니까 의회가 분명히 사회주의자로 드글드글 될 거 아니야. 이걸 미군이 어떻게 봐요? 미군정의 그 좌익 척결 정책이 그토록 잔인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어떻게 이거 평화통일안을 받아들여? 못 받아들이지. 그래서 한반도 문제는 반공을 정책으로 삼았던 미국한테 있어서나 이제 평화롭게 결론이 날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솔직담백한 그 후르시초프가 나중에 증언을 했죠. 한국 전쟁은 스탈린 전쟁이 아니야. 김일성만의 전쟁이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왜 스탈린이 그럼 한번 내려가 전쟁 한번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참다 못해 했던 것은 그 민족 해방 전쟁하고 혁명운동을 그렇게 지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전쟁하지 말라 그러는 건 이상하다고 봤다 이거야. 후르시초프가 판단이 이 설득력이 있죠, 그죠? 스탈린은 에치슨 선언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요. 미국 개입이 항상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요. 김일성 또한 행여 미국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개입치 않았다라고 봤다고. 어느 자료를 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스탈린은 미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요. 남한하고 미국 역사가들이 자주 뭐라고 하냐면 스탈린하고 못했던 김일성이 오판했다 이러는데 뭘 오판이야? 오판한 적 없어요. 정보 다 갖고 있었다고. 스탈린은 유엔 안보리에 결석했죠. 유엔 개입을 오히려 허용했어요. 스탈린은. 다시 말하면 한반도보다 미국하고 충돌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안보리에서. 근데 모택동도 마찬가지였죠. 실은.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 놓고 미국이 유도한 그런 전쟁에 자꾸 소련 끌어들이지 말라고요. 중국 끌어들이지 말고.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도 왜 개입을 했겠어요? 중국 쪽으로 군대가 올라오니까 개입한 거 아니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다고 자꾸 그러는데 개소리야 그것도. 아무튼 한국, 소련, 중국은 이렇게 미국의 대외 정책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 미국의 대외 정책이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우리 세비라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우리를 살렸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 전쟁 2부 다음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